자, 537조는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되는데 이 위험부담이란 게 뭘까? 읽어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건물을 매매하기로 했어요. 이때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 그거 생각해보세요.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두 사람 잘못 없이, 갑, 을의 잘못 없이 지진으로 멸실됐다. 그래서 갑은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다. 이럴 때 을의 대금 지급 의무, 을의 대금 지급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위험부담이고, 이 대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채무자 갑이 부담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요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갑을 말하게 됩니다.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의 채무가 땅이 수용됨으로써 갑을의 잘못 없이 소멸하게 되었을 때 그 채무자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이라 합니다.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어느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잘못 없이 불능이 돼서 소멸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 채무가 존속하는가. 예를 들어 갑과 을이 A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을에게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에 그 A토지가 소유이 됐다면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게 되죠. 갑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갑에게도 을에게도 잘못이 없죠. 자, 이럴 때 을의 대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위험부담이라 하고, 원칙적으로 불능이 된 채무자 갑이 부담하게 됩니다. 불능이 된 채무자 갑이. 그래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 잘못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불가능해진 채무의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걸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하게 됩니다. 기출지문 이런 게 있죠. 갑과 을이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넘어가기 전에, 계약을 하고 그 전에 주택이 이전하기 전에 태풍으로 멸실됐으니까 갑에게도 을에게도 잘못 없죠. 따라서 갑의 주택 이전 의무는 소멸하면서 동시에 대금을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이 됩니다. 채무자 위험부담. 만약에 갑이요, 계약 당시 받은 계약금이 있다면 이건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해요. 다만 358조 채권자 잘못으로 불능이 된 경우, 이때는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죠. 매매계약의 매도인의 채무가 자, 매도인의 채무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채무. 채권자니까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물건 인도 채권자잖아요. 매도인은 물건 이전 채무자고, 매수인은 물건 인도 채권자잖아요. 그 매수인 잘못으로 불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인은 돈을 지급해야죠. 매수인 잘못으로 멸실됐으니까. 그래서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채권자 수령지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월 30일 날 소유권 넘겨주고 잔금 지급하기로 했어요. 1월 30일이 됐을 때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대금을 청구했더니 을이 대금을 못 주고 민기적거려요.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민기적거립니다. 이거를 수령지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체에 빠졌을 때 그 상태에서 지진이 났단 말이죠. 이렇게 된 때에도 갑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되지?
이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도형으로 바뀌었구나. 오, 이거 신기하네. 여러분 신기하죠? 안 신기한 거? 이거 처음 봤네요. 어디 볼까? 오. 신기하긴 한데 이걸 쓸 수는 없네요. 네. 아깝다. 이걸 써야 되겠군요.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건가? 그렇군요. 네. 오, 이거 적절할 때 써먹어야 되겠네. 오, 신기하군요. 지우개로 지우고 다 이렇게. 자, 매매 계약의 매도인의 건물 인도 채무나 토지 인도 채무가 매수인의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거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수령을 못하고 있는 중에 지진이나 수용 등으로 건물이나 땅이 멸실 또는 수용됐을 때 이럴 때도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매도인은요 건물이나 땅을 넘겨주지 못하죠. 근데 대금은 받았어요. 자, 매도인은 대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보험금, 보상금까지 챙겼어요. 대금도 받고 보험금, 보상금도 챙기고. 그러면 매도인은 대금도 받고 보험금, 보상금도 챙겼다면 이중이득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면함으로써 별도로 이익을 얻은 게 있다면 이 이익은 을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이게 채권자 위험부담이 됩니다. 자, 채무자 위험부담과 채권자 위험부담 정리합니다. 갑과 을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넘겨주기 전에 땅이 수용이 됨으로써 갑의 의무가 갑에겐 아무런 잘못 없이 소멸해버렸어요. 이때 원칙적으로 갑은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미리 받은 계약금 따위가 있으면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갑이 땅을 못 넘겨주거나 건물을 못 넘겨주게 된 것이 을의 잘못인 경우 또는 을의 지체 중에 지진 등으로 못 넘겨주게 된 경우 이럴 때는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별도의 이익을 얻은 게 있다면 그건 을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위험부담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채권자 수령지체가 다시 한번 뭔지 보겠습니다. 1월 20일 날 갑과 을이 갑소유 A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자, 2월 20일 갑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2월 20일이 되었을 때 건물이 멀쩡하게 있고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를 제공하면서 소유권 넘겨주면서 대금을 청구했어. 그런데 을이 대금을 마련을 못해서 지급을 하지 못함으로써 건물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22일 날 지진이 됐단 말이죠. 즉 채권자 을의 지체 중 양당사자 귀책 사유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을이 위험을 부담하란 말이죠. 그래서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채권자 위험 부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왔네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요. 그러면서 갑이 을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라. 을이 알았다. 그럼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했지만 을은 대금을 병에게 지급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계약상 권리가 생기는 경우 이거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합니다. 여기서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사람을 요약자라 하고요. 수락하는 사람을 낙약자라고 하는데요. 이 낙약자가 채무자가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라 하면 바로 요 낙약자를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정했다면 그 병은 을 채무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줘라 알았다 해서 병에게 바로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병이 권리가 생기려면 병의 권리는 병이 을에게 낙약자에게 내가 돈을 받겠다 너한테 이렇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했을 때 병에게 권리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막바로 병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병이 을에게 야 갑이 너한테 돈 벌으라 그러더라 나한테 돈 줘 이런 식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했을 때 병에게 권리가 생깁니다. 이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보통 쌍보 계약을 하게 되면요 그 효력은요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쌍보 계약의 효력이란 뭐 단 거 아니죠. 계약상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 의무를. 그런데 그 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이렇게 땅을 팔면서 대금은 직접 병에게 지급하라고 하고 자 갑이 요약자가 되겠죠. 병에게 지급하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을이 이걸 수락을 하겠죠. 낙약자가 되죠. 그러면 을은 병에게 지급할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갑과 을의 토지 매매 계약은 병으로 하여금 대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고요. 병에게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낙약자가 되는 거죠. 요약자는 갑이 되는 거고요. 제3자는 수익자가 되겠죠. 자, 당사자 일방의 제3자가 이행할 것을 약정했어요. 갑이 대금은 병에게 을은 오케이. 그때 제3자는 을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제3자 병이 을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걸 수익의 의사 표시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해야 병에게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병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병에게 권리 취득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좀 전에 갑과 을이 병을 위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병이 을에게 수익의사를 표시를 해야 병은 권리가 생기니까 을은 지급할 수 있게 되죠. 만약에 병이 수익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면 갑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을이 병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조의 경우에 539조의 경우에 제3자가 낙약자인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만 권리가 생기는데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 낙약자인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너 돈 받을래 말래. 여기서 향수라는 것은 뭐뭐를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너 나하고 갑이 체결한 계약상의 이익을 누릴래 말래. 그 확답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제3자가 확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채무자 낙약자가 확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병은 거절한 것으로, 병은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540조가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 결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5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아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해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생기죠. 그 후에는 갑과 을은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키지도 소멸시키지도 못합니다. 요게 전제가 당사자는 합의로 갑과 을의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갑과 을의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그쵸. 제3자가 수익에서 표시했으니까 함부로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갑과 을이 대금 1억을 병에게 주기로 계약을 했고 병이 을에게 1억을 나한테 달라라고 표시를 했어. 그 후에 갑과 을이 대금을 5천으로 변경을 해버리거나 병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렇게 합의를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합의하더라도 병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은 당당하게 을에게 1억 내놔 할 수 있고요. 을은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제3자 수익의사 표시 후 이게 뭐죠? 제3자 권리가 생긴 후란 건 뭐죠? 수익의사 표시 후에는 당사자는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킬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542조 채무자의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항변이 뭐였었죠? 거절이죠. 자, 어떤 걸 말할까요? 자, 다시 한번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A 토지를 팔면서 1억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이 A 토지를 안 넘겨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539조의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갑을 간의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즉 갑이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을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안 넘겨줘요. 갑이. 그럼 병이 아무리 을에게 돈 달라 그러더라도 을은 야, 나 아직 갑으로부터 소유권 못 넘겨받았어. 너한테 돈 못 줘.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542조 채무자 즉 낙약자의 항변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채무자는 즉 낙약자인 매수인은 갑과의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갑이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이전하지 않고 있을 때 설령 병이 대금을 청구하더라도 을은 뭐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병이 대금을 청구하더라도 갑이 아직 물건을 이전하지 않으므로 나는 돈 못 줘.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542조 채무자 항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543조는 해지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 또는 쌍방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권리가 있으면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부터는 계약의 해지라고 계약을 했는데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계약 관계가 있는데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약을 상대방은 언제까지 유지할 수는 없고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등장하는 게 해지 또는 해제권인데요. 해지는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게 해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통신사와 2년 약정을 했는데 통화 품질이 너무 안 좋아. 분명히 5G라고 했는데 5G는커녕 3G도 안 돼, 속도가. 중간에 끊기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통신사와의 계약을 해지. 자, 통신사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건 장래를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죠. 이걸 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도요, 중간에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그럼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도 임대인은 나가달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해지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해제는 아예 계약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걸 해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걸 해지 또는 해제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런 해지 또는 해제권은 당사자 약정이나
또는 법률 규정에서 생겨요. 예컨대 나중에 임대차를 가면요. 임차인이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 약정이라든가 또는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권리가 있다면 이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당연히 상대방에게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게 상대방한테 도달을 해버렸어요. 도달 후에는 뭐 못한다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청약의 구속력에서 처리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게 543조가 됩니다. 자, 해지는 뭐예요? 장래를 향하여서 것입니다. 계속적 계약에서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학원 계약이라든가 휴대폰 통신 약정처럼 일정 기간 채무 이행이 계속 반복되는 게 계속적 계약이고, 이 계속적 계약을 중간에 소멸시키는 게 해지죠. 기존까지 이행했던 건 그대로 둔 채 중간에 장래를 향하여 계약관계를 끝내는 걸 해지라고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해제는 일단 계약이 유효한데 그거를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걸 해제라고 합니다. 계약을 했는데 대금 지급을 안 해. 그럼 매도인은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돌려야 되겠죠. 이런 걸 해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해제 또는 해지권은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서 생기게 됩니다. 계약을 통해 생기는 걸 약정해지권, 약정해제권, 법률 규정에서 생기는 걸 법정해제권, 법정해지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쨌든 계약을 이렇게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이 권리를 상대방에게 표시함으로써 계약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거나 또는 소급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해제, 해지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특히 해제가 중요한데, 해제 중에서도 법정 해제라고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544조부터 나오고,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544조 해제권 발생,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시간을 달리해서 한꺼번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해제, 해지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까지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544조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